아니 오늘 주제가 이제 태양은 가득히인데 네. 오늘 저희에게 태양의 신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다고 우리 궤도 씨가. 너무 좋습니다. 흔히 태양은 이제 태양계의 심장, 출발점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태양은 어떤 천체입니까? 태양은 결국 별이니까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은 46억 살 정도라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딱 좋은 나이. 저희 정도. 46억 살이에요? 46억 살. 딱 좋아요. 한 120억 살 정도로 수명을 보고 있으니까. 와, 태양의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태양의 수명을 보통 한 120살 정도, 120억 살 정도 보고 있고 사실 MZ 세대랑 비슷해요. 태양도. 지금 MZ 세대. 약간 끝물 MZ. 저희랑 지금 태양이 끝물 MZ예요? 네. 아니 그러면 태양이 그러면 없어지면 이거 우리 태양계 다 그럼 120억 년 되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죠. 없어져? 네, 이게 별의 진화 단계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져요. 적색거성으로 커졌다가 나중에 백색의성처럼 작아집니다. 근데 태양이 이렇게 사라지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태양도 이제 결국 작은 하얗게 빛나는 전구같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네. 이게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요. 지금. 근데 어차피 우리가 47억 년 후 46억 년이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앞으로 한 1000년 후도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아니 없어진다니까 나 지금 충격이야. 근데 왜냐면 지금 이거 긴급 뉴스입니다 지금. 이거 요즘 태양이 없어진대요. 120억 년 후에. 태양은 없어지지만 태양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재구조화 되겠죠. 이것이 또 양자역학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와 이거 이렇게 재밌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태양에 관한 그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을. 그렇죠. 요거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네. 그럼 내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시간이라는 건 완전 상대적이에요. 사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그쵸. 건데. 예. 근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사실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왜요? 왜냐면 오늘 내일을 결정하는 게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태양 입장에서는 내일이란 건 없어요. 예. 그냥 항상 떠 그대로. 있죠. 예.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은 항상 있는 겁니다. 지구가 거기서 돌고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건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럼 태양 입장에서 뭐야? 뭐? 지들끼리 혼자 돌아놓고선. 좀 진지하네 얘들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잘 만든 문장이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늘 아래 한 개의 태양도 없어요. 그냥 하늘 아래 태양이 없어요. 뭔 소리예요? 하늘 밖에 있는 거구나.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을 정의할 때 그 지표면으로부터 한 100km까지를 이제 우리 대기권 안으로 정의를 하고 이걸 카르만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카르만 라인. 요거 밖으로 가면 우주로 정의를 합니다. 하늘 아래라면 카르만 라인 안쪽으로 봐야 되는데 요 안쪽엔 태양이 없어요. 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 말은 너무 잘 만든 말이지만 좀 바꿔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당연히 없다. 왜냐? 하늘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니 이제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제 남긴 말인데 우리 행성은 우주의 어둠에 크게 둘러싸인 외로운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라는 게 참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좀 맞아요. 있는지. 어떠세요? 막 너무 우리가 하찮게 느껴지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그냥 생각지도 못했던 자연재해나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너무 나약하다. 생명을 잃거나 이런 거 보면 좀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생각 자체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건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와 애정과 사랑이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천문학자가 평상시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도 크고 광활한 이 우주에서 우리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버틸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이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못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 없어.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죠. 보이저라는 탐사선이 있어요. 이게 인류가 만든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진 한 장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이에요. 네. 정말 멋있게 딱 거기 푸른 점이 딱 찍혀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이 점 위에서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뭐 정치 성향도 남자 여자 뭐 부자고 가난하고 의미 없다. 그냥 한 도트밖에 안 되는 점 안에 살고 있는 똑같은 그냥 생명체다. 이거를 딱 보고 나면은 절대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모두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아니 그 궤도님이 우주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 과학을 풀어내는데 좀 일가견이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연애 고민을 특히 과학적으로 요거 조금 기가 막히게 좀 상담을 해주신다 그래요. 기가 막히죠, 연애는. 우리 조셉의 꼴값을 굳이 우리 궤도가 좀 과학적으로 조금 분석을 한번 해봤다고. 근데 감동 많이 받았어. 아 그래요? 예.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해라면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네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면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 이게 사실은 아마 우리 세호 형님께서 약간 그 사랑의 세레나데 느낌으로 쓰셨을 것 같잖아요. 네.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건 완전 과학시예요. 그래요? 네. 이거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쓰셨지만. 쓴 사람이 네네. 모르는데 왜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 떠 있는 해, 요거는 아니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얘기했죠. 요건 요 정도는 우리가 시적 허용으로 봐줍니다. 네. 네. 근데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사실 밤이 온다, 아침이 온다가 해와 달이랑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이 오고 밤이 온다라는 거는 해가 아니라 지구의 자전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쵸? 네네. 그럼 엄밀히 말하면은 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자전이 멈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지금 관성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튕겨져 나갈 겁니다. 죽죠. 다 사라지죠. 막 난리 떨어지잖아 나잖아. 지금. 저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거의 사라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수미상관.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해, 그대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대만 이 지구상에서 피신시킨 거죠. 네. 즉 이거는 이거는 아포칼립스 시대에 내가 사랑하는 오직 그녀만을 살리기 위해 그러니까 지 사랑을 위해서 다 죽이고. 야 이건 뭐 이게 기가 막힌 사랑의 세레나데네. Just for you네요. Just for 장난 you. 아니죠. 근데 문제는 야. 세호 형님도 갔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나조차 죽어도 돼. 난 가도 돼요. 나도 가도 돼. 왜냐? 사랑하는 그녀만 살면 돼. 죽어도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 플러스 전 인류의 생명을 바쳐도 그녀를 살리겠다. 야 이분. 아니 잘하시는 분이네. 세호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류를 죽이고 너 하나 살렸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박이네. 야 이거 하나만 더 할까요? 예, 좋아요. 자, 미안하지만 네가 혼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생각 조금은 하지 않을까? 이게 나오나요? 이게 좀 빈축을 가장 많이 샀어요. 와, 이거는 이거 비축 많이 샀어. 빈축 많이 샀어요. 이거를 왜 빈축 샀죠?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야 이거.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셨어요. 야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일상 용어들만 있기 때문에 몰라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수학적인 시입니다. 네,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해결하지 못한 걸 좋아합니까? 해결한 걸 좋아합니까? 뭐 내 입장에서 해결한 게 좋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집단이 있어요. 수학자. 네, 예전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난제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이게 증명된 거 아시죠? 네, 이게 거의 400년 만에 증명이 되는데 그 앤드류 와일즈라는 수학자가 증명을 합니다. 기가 막힌 방식으로 증명을 해요. 증명해서 해결을 했어요. 수학자들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이 문제를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풀고 있었는데 네가 해결해 버리니까 그럼 나는 이제 뭘 하냐? 나의 가장 애정하던 무언가를 뺏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수학계 난제를 한번 정해보자. 여기에 앤드류 와일즈 참여를 해요.
네. 그래서 7가지 난제를 찾아냅니다. 거기에 뭐 리만 가설, 뭐 푸엔카라 추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일부러 또 그거를 모여셔가지고 네. 해결할 수 없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밀레니엄 7대 난제라고 부르는 수학계 최대 난제예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 조금 하지 않을까? 이 시는 사람이 관점에 쓴 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난제의 관점입니다. 네, 보세요. 난제의 관점입니다. 네, 보세요. 이 시 쓰신 분은 무슨 소리가? 그렇죠. 아니 궤도 씨 맞지 않습니까? 시를 쓰신 분. 근데 왜냐면 진짜 명작은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몰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 그냥 SNS에 관심 받으려고. 아니. 아니 좋아해. 기도 씨, 아니 궤도입니다. 이거를 왜 썼냐면 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난제라고 생각을 했거든. 사랑은 난제. 사랑은 풀지 못한 숙제. 후가 영감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걸 난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난제야. 내가 리만 가설이야. 미안하지만 수학자들 너네가 혼자 해결하지 못할 수 좋겠다. 왜냐? 그러면 니들이 리만 가설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근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궤도님 보고 진짜 꼴값 때문에 말고 할 것 같아. 꼴값 떨죠? 네. 이제 악플 달려고 궤도를 검색합니다. 거기서 이제 야, 과학을 그래. 만나. 맞아요. 경이로움을 보고 네. 와 과학 이렇게 재밌었어? 야, 근데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잘 그러니까. 풀어주시니까 글 쓴 사람도 기분이 좋다. 아니 이게 궤도님이 이제 이말년 씨와 과학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좀 킹받게 했다고 하는데 제목만 들어도 상당히 킹받게 만드는 도대체 이런 걸 왜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그 사람들이 과학을 좋아하게 만들려는 방식이죠. 왜냐면은 예를 들어 그냥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다. 근데 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김치 싸대기를 때릴 때 있잖아요. 그럼 김치 싸대기를 딱 때립니다. 그럼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김치 싸대기를 맞은 사람을 애처롭게 봐요. 하지만 김치도 맞았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김치도 애처롭게 봐야 되는 거야. 때리는 순간 볼도 김치에 맞았지만 김치도 볼에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작용 반작용.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댓글들이 어떻게 달려요? 하다 이제 귀신까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셨다. 이게 지금 귀신이 과학적인 존재냐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과학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재미로. 근데 예를 들어 지방령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병원이나 집이나 특정한 위치에 고정돼서 이제 공격을 하는 친구들. 과연 이들이 집이나 병원에 붙어 있을 수 있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서 있습니다. 근데 귀신 날아다니죠. 그럼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지구가 시속 1300km 자전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딱 집에 서 있었는데 있을 수 없다. 1시간 후에 1300km 떨어져 있는 나라에 가 있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자전만 하느냐? 공전을 합니다. 근데 얘가 또 지구만 공전하느냐? 태양계 전체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령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이 병원에서 말뚝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혼자 우주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받으니까 따라가는데 그러면 사실 귀신을 만났을 때는 무서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여기 서 있어. 이 본인이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텐데 어떻게 지평자 표계로 본인의 몸을 고정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지구의 병원에 혹은 학교나 집에 고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쓸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할 힘이 없어. 근데 반대로 얘네가 아닌데? 나 중력의 영향 받는데? 나 지구에 있는 현실 세계 물리법칙 적용 받는데? 이러면 더 재밌죠. 그럼 내가 때리면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피지컬 싸움이에요. 이길만 해. 그럼 붙는 거고 아니다? 그럼 빠져야죠. 이야, 이 과학적으로 귀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러면은 흔히들 우리가 가위 눌리잖아요. 네. 가위에 눌리는 게 누군가는 뭐 귀신이 누르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 잠든 상황에서 그 피곤함이 쭉 누르는 거다. 이것도 완전 과학이죠. 사실은 뭐 이게 뭐 정확히 논문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위 눌림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위 안 눌림. 가위 안 눌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가위 눌림의 반대를 저 궤도도 좀 당황하지 않았어요? 가위 안 들려. 아니 이게 왜냐면 너무 과학적인 사람과 너무 비과학적인 우리가 만나서. 재밌는 건 가위 눌림의 반대를 목류병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목류병이 뇌에서 몸으로 보내는 신호가 있고 우리 몸이 그 신호를 받아 움직입니다. 근데 뇌가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근데 목류병은 몸이 깬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류병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걷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그거기 때문에. 무서워. 그러니까 위에서 신호가 안 오니까 신호가 없어? 그럼 평소 하던 거 하자. 그래서 가장 많은 환자들이 냉장고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가고. 네, 그게 이제 목류병인데 그럼 반대 개념은 뭐냐? 가위눌림은 이제 몸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뇌만 깹니다. 그럼 뇌가 신호를 줘요. 야, 일어나. 맞아. 근데 몸이 안 깊은 잠. 움직여요. 왜냐하면 몸이 그날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못 깨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신호를 주는데 몸이 안 일어나. 이거는 뇌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되냐? 이 현상을 해석하려고요. 아마 무언가 외력이 나를 잡고 있는 거 아닐까? 거기서 이제 귀신이라든지 괴물들이 나를 잡고 있는 착각을. 이거는 뭔가 야, 재밌다. 그죠. 그래서 누가 건드리는 순간 가위는 풀려요. 왜냐? 맞아요. 몸이 깼거든요. 그러네. 진짜 가위 누르면 이게 희한한 게 네. 뇌는 깨있는데 맞아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눈은 보이죠. 보여요. 왜냐면 시신경이 뇌랑 가장 가까운 신경이라 가장 먼저 깨요. 그래서 일단 눈은 보이나 나머지 감각들은 거의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죽을 때 그거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주마등. 본다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긴데. 이것도 지금 이게 너무 재밌- 왜냐면 이게 죽어도 본대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마등이 스친다고 하면서 과거의 어린 시절부터 막 기억들이 쫙 빠르게 돕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뇌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주변에 조언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이 뇌는 나의 모든 삶의 기록 안에서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주마등이 스치는 게 내 뇌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가 낭떠러지 떨어졌다. 그럼 예전부터 기억을 쫙 해서 내 모든 이 삶의 역사에서 이 떨어지는 차에서 생존할 만한 정보를 받은 적이 있었나? 그런 사례가 있었나? 모든 경험과 데이터 들은 얘기를 다 조합하는데 결국 없었죠. 주마등이 스치고 대박이네. 야, 이거 이게 이제 유나 씨의 사건의 지평선이 궤도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요? 사건의 지평선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갑자기 굉장히 울컥하면서 이거하고 블랙홀하고 이제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 뭡니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네. 블랙홀은 아시죠? 블랙홀 알죠, 블랙홀. 굉장히 인기 있는 천체잖아요. 블랙홀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 사건의 지평선. 네, 그 블랙홀이라는 거는 뭐든지 빨아들이는 그치. 천체잖아요. 사실상 이제 블랙홀 설명도 좀 길어져요. 왜냐면 실제로 검은색도 아니고 구멍도 아니에요. 블랙홀은 죽은 별입니다. 근데 요거 좀 한 20분 걸려요, 진짜. 블랙홀은 이건 안 돼. 너무 아깝다. 넘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어요. 180분 편성해야 돼요.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딱 넘어가면은 돌아올 수 없죠. 알았다. 거기를 이제 사건의 지평선, 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시점. 이 사건의 지평선 넘어가면 블랙홀에서 빨려 들어가는 후에 두 세계는 완전히 분리돼서 어떤 사건도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과학에서 중요한 키워드인데 유나님이 이걸 통해서 헤어진 연인과의 그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드디어 사건의 지평선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게 보통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근데 또 그 최근에 그 블랙홀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 후배가 결혼식장에서 네. 이 사건의 지평선을 트는 거야. 왜냐? 내가 블랙홀 연구해. 그 이 노래가 사건의 지평선이야.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저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야, 천문학자 결혼식에 사건의 지평선이 울려 퍼진다. 유나님한테 제가 보내줬죠. 이걸 딱 찍어서 영상으로. 그랬더니 유나님이 이 슬픈 노래를 결혼식장에서 우리 사실 내용으로 보자면은 이거 노래 내용으로 이제 슬픈 헤어짐. 굉장히 슬픈 헤어짐의 노래인데 네. 과학자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는 이 내가 연구하던 이 관련된 이 단어가 노래로 만들어지다니. 얼마나 감동적이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뇌과학으로 사랑에 빠진 뇌를 연구하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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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 김대수 교수고요. 예.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유재석 선생님이 저희가 처음 뵙죠? 아, 그렇죠. 처음 뵙죠. 근데 낯이 전혀 안 서르네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언제부터 카이스트 교수님으로 이렇게 재직을 하셨습니까? 저는 2004년부터 만 19년을 카이스트 교수를 19년을 하고 있고요. 예, 생명과학과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라고 하시는데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 그 일생을 살면서 우리 네. 사람이 뇌의 어떤 뭐 능력을 네. 뭐 20%도 못 쓰고 뭐 몇 저도 프로 옛날 싸이월드에서 봤어요. 뭐 그죠. 예.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아니 그 예? 뇌과학자시니까 뭐 여쭤보고 네. 싶어서. 예. 사실은 우리 뇌는 항상 늘 전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능력을 최대치로는 발휘를 안 합니다. 아 왜 그런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뇌가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예. 뇌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고 과부하가 걸리나요? 예. 그리고 뇌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뇌는 초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그 잠재력을 평생에 걸쳐서 쓰기 때문에 아주 절전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럼 궁금한 게요. 네. 어떤 미친 과학자가 뇌에 쿨링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이거를 뇌를 거의 한 최대한도로 쓴다고 하면은 진짜 사람이 똑똑해질 수 있나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뇌 그래요? 혈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있고 속으로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실제로 뇌는 혈관들이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제로 이 뇌가 쿨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되게 옛날 사람인데도. 네네네. 아니 그 뇌과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죠. 네. 예, 특히 뇌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뇌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는데 뭐 중요한 역할이 뭔지는 잘 혹시 그 새로운 회사에서 지금 적응을 잘하고 계시나요? 뭐 나름은 하고 있죠. 예. 예. 그 생물학적인 적응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손을 번식했을 때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왜 동물원에서 새끼가 태어나면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그 동물이 그 환경에 적응에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예. 적응할 수 있도록 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가요? 예, 그게 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사랑에 빠진 뇌의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이거 아마 솔깃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동물이 생존을 하고 적응을 한다는 의미가 그게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 배우자와 이런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적응의 차원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늘 갖고 연구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사랑은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고 저희들은 늘상 그렇죠. 배워왔는데 이게 좀 머리로 사랑 이게 좀 약간 그 좀 혼란이 오거든요. 예, 그렇죠. 원래 그리스 학자 중에서 실제로 심장이 이렇게 뛰니까 사랑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심장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학가 중에 그 알크메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보니까 눈에 시신경이 뇌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이게 감각을 느낀다. 그러니까 심장을 뛰게 하는 거는 뇌다.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제가 유재석 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는 모든 국민의 뇌 속에는 지금 유재석 신경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유재석 신경. 그래서 늘 만나요. 저도 있거든요. 네, 늘 만나요. 그래서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실제로 레코딩하면은 측정을 하면 유재석 신경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교수님? 그럼요. 옛날에 미국 과학자들이 실제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흥분하는 신경을 발견을 해서 클린턴 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적이 있어요. 클린턴 신경. 와 이것도 유재석 신경. 유재석 신경. 없는 사람 없죠. 유재석 신경. 와 이거 참. 이말년 씨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랑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랑은 저도 어디서 막 주워서 들었는데 예. 아직 그 방법을 해독을 못한 어떤 화학 작용, 그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랑 그 화학 작용인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종족 번식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을 잘 풀어서 이제 전달되는 것 말로 설명이 어렵네요. 그래서 아직도 해독이 안 됐다. 근데 사실 정답입니다. 진짜요, 교수님? 이거는 대단히 나는 속으로 야 저런 짓도 생각을 하나? 그 뇌의 기원과 역사와 그 현재 상황을 아주 압축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아 진짜요? 네. 나 너무 황당한데? 저도요 사실. 뇌가 만들어내는 생물학적인 사랑은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대상이 없어도 나의 반쪽을 만나고 싶다. 그런 간절함. 간절함. 그런 간절함. 그런 상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보통 성호르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원래는 눈이 4개고 입이 2개고 귀도 4개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 사람들은요? 네, 왜냐면은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반쪽을 만나서 완전한 모습이 눈이 4개. 만들려고. 그렇죠. 4개를 만들려고. 그렇죠. 그 신비한 힘이 뭘까? 나의 반쪽을 만나려는 그런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 모여 있냐면 뇌의 시상하분하는 부위에서 그런 신호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생존과 적응에 관련된 그런 신호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금사빠라고 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에 좀 더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들 평소에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될까 고민하는 건 똑같은데 좀 그 기준이 좀 낮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저 사람도 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고백을 하고 금방 사랑에 빠졌다가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빠지고. 그 몸 안에 결제 시스템인데 도장 막 찍는 결제 시스템이 있네요. 통과. 이거 정말 좋은 답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3점, 저 3점. 침착맨 지금 감정이 막 통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예요?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빠지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이 좀 빠르신 분들도 있고 좀 느리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랑의 그 2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드디어 대상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연애하는 동안에는 또 뇌의 상태가 또 달라집니다. 그때는 뇌에서 특히 그 도파민이라든지 교감신경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 몸에 신체의 변화가 생기죠. 늘 그대를 만나면 심장이 뛰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맑게 보이던 세상이 이 대상을 만나면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아웃포커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그거 일어나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콩깍지가 실제로 있는. 그럼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뽀사시한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효과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근데 꼭 경험을 못 하셨습니까? 지하철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주변 사람들 뿌옇게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고. 없으셨습니까? 뭐 없다. 없었어요? 없다고 하면 또 이상해지는. 아까 막 주변이 막 뿌옇지도 않던데. 근데 우리 뇌가요 원래 주변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메라를 보고 계시면요 주변이 사실은 다 뿌옇게 보여. 거기 집중해서 보세요. 맞아. 진짜 그러네. 주변은 뿌였습니다. 주변이 잘 안 보이네요. 우리 눈 구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거나 내가 몰입의 대상을 찾거나 거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재석 씨가 그걸 경험 못한 거는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주변을 이렇게 했어요. 교수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내가 몰입하는 대상이 나오면 그거 당연히 그런 거죠. 저도. 아니 이게 좀 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이제 아까도 우리 침착맨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이 뇌를 조종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뇌를 관찰해 보면 마약에 심취했을 때와 같이 비슷한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도파민 신경회로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회로가 또 작용을 해서 이게 또 세상을 아름답게 보이는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이. 그래서 나 자신도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래서 콩깍지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씌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 바뀌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되겠죠. 그 사랑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왜 서로 또 다투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이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2단계는 유효 기간이 길게는 17개월, 네. 예, 짧게는 한 1년, 평균 한 1년 내외로 그런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뇌가 워낙에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그렇게 몰입하다가는 수명대로 못 살겠죠. 건강이 나빠지고. 사랑도 너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거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이게 뭐 사랑에 어찌됐든 유효 기간이 있다. 유효기간 끝났거든요. 1년에서 17개월이니까. 그죠, 끝났죠. 저 결혼 이제 10년 됐으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순순히 그렇게 있다.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것도 오늘 TV 보시면서 또 과학적으로. 연인 사이에 뭐 부부 사이에 또 얘기 또 많이 오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상인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사모님한테 실제로 교수님이 사랑의 유효 기간은 1년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고 근데 교수님도 요 질문에는 영원한 사랑은 상당히 없어. 좀 멈칫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 기간이 명확하진 않은데 아니 아까는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1년이라고. 상대방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가 나 정말 사랑해? 뭐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상대방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지. 뭐 그냥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아니 1년이 지났잖아. 나 사랑해? 17개월이 지났잖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낭만적인 사랑의 그 유효 기간이 기간은 있고 있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시작된다. 그렇지. 2차 사랑, 2차 사랑.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다. 2차 사랑. 사랑은 계속 이어진다.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 그 감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어떤 뜨거운 불타오르는 막 미치겠는 그런 사랑은 유효 기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그죠. 자, 이것을 뭐 사랑은 뭐 1년에서 17개월 사이 끝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하자 쓰러져. 맞아요.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진짜. 공포의 외인구단 그 오해성은 네. 공포의 외인구단 그 오해성은 네. 그 엄지에 대한 사랑이 진짜 지극해가지고 그래. 한 몇십 년 갔거든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엄지만 바라봐요. 그러네. 근데 그거는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엄지하고. 그래서 뭔가? 지금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그 둘의 어떤 사랑이 양쪽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그 오해성 씨는 그 실존 인물은 아니에요. 실존 인물. 제가 볼 때는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오해성 씨요?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게 만화 스포라서 설명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데 오해성 씨는 정상이 아니에요. 야, 내가 공포의 외인구단 진짜 좋아해서 지금도 그 책을 집에 있는데 정상이 아니다? 오랜만에 그 노래 듣고 싶네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애착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심장도 뛰지 않고 이렇게 신체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데 그 뇌 속에서 연결이 형성이 됩니다. 예, 마치 유재석 신경이 생기는 것처럼 뭔가 내 이제 뇌 속에 배우자 신경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은 신경의 연결이다. 궁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이렇게 뜨겁지는 않지만 괜히 없으면 허전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뜨겁지는 않지만 없으면 섭섭하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통 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해서 오랜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애착의 단계에서는 옥시토신하고 바소프레신? 네. 이거 뭐 어떻게 검출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옥시토신은 원래 모유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옥시토신이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랑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뇌 신경 회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옥시토신이 그런 사회적인 신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요. 또 바소프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바소프레신을 유전자를 없애게 되면은 쥐가 막 외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바소프레신 유전자를 강화시켜주면 이 바람을 피던 쥐들도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예,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거 사람한테도 바소프레신을 주사제로. 예, 예.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회로에서 정교하게 작용을 해야지요. 예, 그냥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혈관의 이상이라든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사랑에 관한 것을 뇌과학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네. 되게 흥미진진해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끼리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푸는 경우 사실 이건 좀 귀한 기회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감성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하는데 그렇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이제 납득이 왜냐면 되는 거죠. 깻잎을 우리 그 말년 씨가 그때 나와가지고 깻잎을 잡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대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근데 사실 이 깻잎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귀한 행동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깻잎을 엄마가 벗겨주잖아요. 엄마가 밥 먹을 때. 그죠. 깻잎 하나에 너무 복잡하다 과정이. 되게 디테일해요. 그럴 거면 깻잎 안 먹고 말지. 근데 맛있잖아요. 그걸 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뇌과학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설명이 돼요? 일단 젓가락을 활용해서 깻잎을 뗀다는 거는 정말 그 뇌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당 근육 숫자랑 신경을 하게 되면은 거의 기가헐츠인데 이건 5손가락과 기가헐츠요? 예, 이거 5손가락을 이용해서 젓가락까지 하는 거는 테라헐츠의 그런 프로세싱이 필요한 테라헐츠. 정말 그 고도의 몰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 배우자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는 한마디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만큼 마음을 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거기 순간에 몰입하면 안 되죠. 이쪽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 자기 배우자에게 몰입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근데 나는 아무리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이게 이차처럼 들어가나요? 뭔가 이렇게 조금 상대방의 공궁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건 이건 본능이지 이것을 굳이 그렇게 하는 건 좀 인간적이지 않지 않느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깻잎이 저도 생각한 거예요, 교수님. 물러설 생각이 저도 없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깻잎이 2장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차원 깻잎이 지금 2차원으로 완전히 붙어 있어요. 그런데 뇌가 뗐는데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를 먹었어요, 상대방이. 근데 내가 이 깻잎을 잡고 있잖아요. 네. 이건 또 내가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맞죠.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걸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운명적으로 붙어있던 깻잎을 한 장은 그분이 드시고 한 장은 내가 먹었다는 게 교수님 이건 좀 약간 비약이에요. 로맨티스트세요. 네? 로맨티스트.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입장이 깻잎 떼주는 거 본능이다 편이고 본능이지. 뇌의 명령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이 봤을 사람 때는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뭔지 알겠다. 정리됐다. 드디어 이 복잡한 프로세스가 예. 정리가 됐어. 배우자의 성향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행동이다. 즉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예. 하면 본능이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나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상호간의 이해도가 있는 커플이다. 그렇다면 해도 된다. 즉 알아서 잘 눈치껏 하시라. 길게 이어진 논쟁에 오늘 방점을 찍네. 이게 이제 실연의 상처, 이것 또한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뇌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이말년 씨한테. 좋아요. 돌고래가 예. 물 위로 뛰어오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떠오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돌고래를 생각하지 말아 보세요. 계속 생각나죠? 나는데요? 예,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렸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예.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 의식한 것 때문에 의식하려는 게 계속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줘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식하지 않으려는 것이 이미 의식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한마디로 말하면 메타인지라고 그래서요. 메타인지요. 예, 아는 것을 아는 기능이 메타인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메타인지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과거의 기억을 계속 소환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뇌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포장하는 그런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약이란 얘기예요. 포장 기능. 예, 포장 기능.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별을 경험했을 때 그거를 나를 무시했다거나 뭐 나를 사랑하지 않다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는 거는 사실 뇌과학자로 아무리 뇌를 들여다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봤더니 뇌가 확장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뇌 속에서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일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행동인데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을 하는 거고요. 사랑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뇌의 그런 영역의 확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나 중심에서 굉장히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잖아요.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분들이 그 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랑이 확장돼서 결국에 나의 개념이 이렇게 확장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소개 직접 해주시죠. 지금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다정한 물리학자 김상현입니다. 최근에 아까 얘기 들었습니다. 이제 맥주 광고를 찍으셨어요. 그죠? 지렛대의 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리값을 계산한 끝에 리얼 사운드를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길이를 찾아냈습니다. 대통령. 그 저기 병따개가 교수님이 개발하신 겁니까? 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마치 광고에는 교수님이 개발한 것처럼 아니 광고 처음이었어요? 광고는 대본대로 하는 거잖아. 와, 나 교수님이 개발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실 그 따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 학과 교수들하고 제가 이제 막 따주면서 재밌게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근데요. 자, 보십자. 하나, 둘. 오! 그 생각보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예요? 일단 그 병이 있잖아요. 맥주병의 그 위에 뚜껑. 병막에. 그거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예요. 1892년 특허가 나왔던 건데 그 전까지는 이 병이 언제나 뚜껑을 막아도 금방 막 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꽉 잡아주고 딸 때 쉽게 딸 수 있을까? 그래서 21개의 돌기가 있을 때가 가장 최적으로 딱 잡아줄 때. 그게 21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허 낼 때는 24개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게 너무 꽉 쥐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막 병이 막 부러지고 그랬대요. 뿐만 아니라 이게 반드시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이제 안정한 구조가 되려면 다리가 2개면은 넘어지잖아. 3개가 되면은 어떻게 나도 안정하게 되고 되죠. 4개가 되면 하나가 안 맞을 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복잡한 이유가 있지만 이 3일 때가 안정한 구조예요. 많은 연구 끝에 21개가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소리가 난다는 게 뭘까? 지금 질문 하나 했는데 지금 뭐 3의 배수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약간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려면은 이게 지금 왜 소리가 나냐면은 물리학적으로는 이 안쪽은 압력이 높아요.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를 막 가스를 막 박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 하고 가스를 느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가 압력이 높은데 밖에는 압력이 낮기 때문에 뚜껑을 딸 때 압력차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리를 크게 하는 방법은 가급적 압력차가 최대가 되도록 빠르게 따야 돼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 따는 이 따개가 아니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 오늘 교수님을 잘 만난 게 제가 얼마 전에 뭐 이제 방송이 또 됐습니다만 런닝맨에서 이제 종국 씨가 찬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이제 라면을 끓이길래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김치 조금 넣었어. 저기 라면
팔팔 끓을 때. 끓은 다음에 넣는 게. 아니야 이렇게 넣는 게 맛있다고 나왔어요. 증명이 됐어. 무슨 뭐 교수가 증명을 했대.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라고 이제 김종국 씨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예. 제가 페이스북에 썼을 뿐이죠. 저희가 이제 통심에서 한 30여 년간 이제 라면 그 스프 개발을 하신 그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면과 스프를 넣어 끓여 보니까 끓는 물에 넣을 때보다 면발이 더 완벽하다 뭐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화제가 좀 됐어요. 예, 팀원 중에 한 명이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해봤어요. 이야.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조리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테스트를 네.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표준 조리법에 비해서 면이 좀 덜 익는 느낌이 있고 그 맛도 이제 고춧가루나 후추 같은 것들이 이제 스프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게 풋내 같은 것들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 조리법대로 했을 때. 했을 때.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이게 찬물라면을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장이라고까지 하기는 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네.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라면을 어떻게 끓이는 것이 맛있는가 이제 이런 논쟁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었던 다른 물리학자죠. 이제 박인규 교수라고 물리학과 교수님인데 이분이 야, 다 소용없어. 그냥 찬물에 처음부터 스프 먹고 다 때려박고 그냥 끓이면 제일 맛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해봐야죠. 집에 가서 진짜 해봤는데 맛있는 거야. 아 그래요? 아, 저도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 사실은 이게 그 과학적으로 엄밀한 얘기는 아니에요. 라면이 맛있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측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과학자들이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라면이 맛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의해야 돼요. 아, 복잡하네. 그렇죠.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맛있다는 게 무엇인가? 입에 넣어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맛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두가 그 인정하려면 객관적인 어떤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 아, 너무 피곤하다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생각을 그 다음부터 해봤죠. 그래서 라면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라면이 면발이 굉장히 쫄깃해져요. 그냥 한 거에 비해서. 라면이 쫄깃한 이유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글루텐은 이게 열을 뜨거운 물에 넣을 때 풀어지거든요. 근데 차가운 물에서는 풀어지진 않아요. 글루텐은 물에 녹지 글루텐이. 않거든요. 뜨거워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풀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 굳이 끓을 때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를 했고 몇 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제 맛있는 조건을 찾아서 그냥 농담이죠. 제 느낌이기도 하고. 여기에 우리 양자 역학을 연구하면서 어지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닐스 보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자 역학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리처드 파인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양자 역학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양자 역학을 모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더 크다. 양자 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머리 겔만 씨, 야 이분 말씀 과격하게 하시네. 뭐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머리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 같은데. 머리 겔만? 일단 말씀하신 세 사람 모두 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아유 죄송합니다. 선생님이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뭔가 이렇게 궁금한가 호기심이 굉장히 좀 폭발하는 인생에 이런 시기가 많이 없거든요. 오늘은 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자기님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그 양자 역학하고 멱살 한번 잡고 이 녀석들 한번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훅 좀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식들 이거 양자 역학 자식들 이거 양자 역학이 뭡니까 도대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 버전, 3분 버전, 5분 버전, 10분 버전. 일단 1분 버전으로 해주세요. 10초 버전은 없죠. 10초 버전. 1분 버전으로 한다면 세상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렇죠. 작은 단위. 사람 그렇죠. 몸도 원자로 돼 있고 책상도 원자로 돼 있고 태양도 원자로 돼 있고 별도 원자로 다 돼 있거든요. 이 원자라는 것들은 작은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인데 그렇죠. 네, 이것들의 움직임과 변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자동차나 무슨 이런 공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요. 네. 바로 그 변화와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야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면은 1분 됐나요? 다음 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다음 걸 클릭했어요. 1분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럼 벌써 1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네네네. 상당히 쉬워졌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 원자는 다르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네. 자 일반적인 이런 물체들은 그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재석 씨는 여기 있잖아요. 있죠.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저로부터 옆으로 뭐 한 1m 떨어진 위치에 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대상이 되는 원자와 같은 것들은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왜요? 알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 위치를 알 수는 있지만 보지 않으면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내가 봤더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보기 전에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겠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잠깐만. 네. 1분을 클릭해서 봤는데 모르겠어서 3분을 봤는데 더 모르겠는데. 사실 3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모르게 돼요. 아 진짜요? 양자역학이 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험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본 것은 본 그대로이다.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돼요. 여기서는. 양자역학은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나 인간의 언어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에서 무용지물이 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자역학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교수님 약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뭘 받아들여? 양자역학은 그녀의 마음과 같다. 알고 싶다고 해서 알 수 꼴까 없고 털고 왔잖아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꾸 내가 뭔가 알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진다. 그냥 양자역학이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저 친구는 지금 빨리 수업 끝내고 나가려고. 자 이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우리 주변에 양자역학이 뭔지. 만약에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질 것들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뭐가 사라져요? 우선 먼저 불 다 끄셔야 돼요. 첫 왜요? 번째. 이거 다 양자역학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먼지로. 빛을 낸다는 것이 특히 형광등, LED 이런 거 다 양자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요. 이 카메라 다 끄셔야 되고 그다음에 집에 텔레비전 끄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갖다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그 용품 중에 그런 양자역학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일단 거죠. 전자공학 전체가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학문이고 삼성? 그 삼성전자. 야 그래도 진짜 친절하시다.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안 내시네. 근데 약간 째려보셨어요. 약간은 째려보셨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전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자를 설명하는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그 20세기의 모습이 19세기와 다른데 그 차이가 양자역학이에요. 19세기와 20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양자역학이다. 물은 사실 그 생명의 물질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재석 씨는 어느 곳에 가서나 무엇인지 녹일 수 있고 또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라서 제가 물을 선물로.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소중해지네 뭔가 느낌이. 이제 조셉 씨에게는 이게 지금 산소인데 산소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는 불타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듯하지만 확 불타는 그런. 엄청 중요한 거네. 하지만 그 불이 붙었을 때 이제 물을 부으면 꺼지죠. 물과 산소는 뗄래야 뗄 수가. 그럼요. 네. 이거 참 진짜.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니 교수님 물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다고 해요.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란 무엇일까, 뭐라 그럴까, 기이한 현상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물리학자의 눈으로 이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에는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산다는 것, 그 생명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대부분 다 죽어 있어요. 땅바닥 죽어 있죠. 자동차도 죽어 있죠. 지구의 이 돌과 땅과 바닷물 이런 거 다 죽어 있어요. 사실 지구 바깥에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즉, 이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우주의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원자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원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유는 모르지만 모여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돼요.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상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죽음을 직면한 사람 앞에서는 큰 도움이 되질 않아서 그 좀 도움이 되는 말을 해드리자면은 원자는 영원 불멸해요. 지금 모여서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벼운 원자는 지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어떤 별에 가서 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는 원자의 형태로는 영생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원자의 형태로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같이 한 12, 13년 넘게 같이 연구를 했죠. 논문도 같이 쓰고 같은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실 위안은 안 되죠.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 내가 사랑하던 존재가 사라진 건데 하지만 어떻게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자신을 추스리려는 노력이 하나겠죠. 근데 뭐 어떤 분은 뭐 종교에서 그런 걸 찾기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철학이나 어떤 사람은 예술이나 음악을 찾겠지만 우리는 과학자고 아는 게 그것뿐이니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큰 위안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당시에는. 사람을 위한 따뜻한 로봇을 만드는 로봇계 레오나르도 다빈치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Summertime in Virginia was an oven. All the kids eating ice cream with their cousins. I was studying while you was playing the dozens. Don't act like you was there when you wasn't. Running from the man, running from the badge. Don't act like you was there when you wasn't. 화상 인사를 좀 직접 해주세요. 네, 제 이름은 데니스 홍이고요. 저는 미국 UCLA 기계항공과 교수로 있고요. 로봇 연구소 로멜라, The Robotics and Mechanism Laboratory 소장으로 있습니다. 네, 저는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연구하는 로봇 공학자입니다. 이거 뭐 아주 뭐 거의 뭐 랩으로 소개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예. 교수님은 언제 처음 로봇 공학자가 되어야겠다 결심하셨어요? 이거 진짜 스토리인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영화 스타워즈를 봤는데 영화 스타워즈 보셨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당연히 전 스타워즈 안 본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집에 오는 자동차 안에서 엄마 아빠한테 나는 커서 로봇 과학자가 될 거야 얘기한 이후로 그 꿈을 계속 쫓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야, 이게 또 아버님이 우리 한국의 첫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신 고 홍용식 교수님이세요. 아버님이 탄도미사일을 만드신 아버님이 이 탄도미사일을 만드신 박사님이세요. 어렸을 때 아버님과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낼 때 뭐 무슨 뭐 로켓도 만들 수 오고 글라이더 비행기도 많이 만들었는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어렸을 때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엔지니어들은 중요한 게 수학인데 저는 수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아 그래요? 과학자도 싫으면 수학을 좋아해야 되는데. 수학을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항상 얘기한 게 네가 좋아하는 로봇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은 과학의 언어고 과학은 로봇을 하기 위한 도구다라는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그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됐죠. 아니 지금까지 로봇은 몇 개나 만드셨습니까, 박사님? 뭐 굳이 얘기하면 40, 50개 정도?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개발했어요. 동영상 아마 같이 보실래요? 있어요. 한번 좀 볼까요? 네, 지금 이 로봇은 스트라이더라는 로봇인데요. 다리가 스트라이더. 3개가 달린 이상한 로봇이 저렇게 걸어요. 걸을 때 몸이 뒤집어지면서 하나씩 다리를 앞으로 치면서 가운데 다리가 자꾸 진짜 그러네. 신기하게 나오죠. 네. 아주 보면 이거는 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이상한 로봇이 나오는데 거미 같은데? 그렇죠. 자, 이 로봇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소리인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생 때 이렇게 연구를 하다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자주 가는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 이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 계신 어떤 아주머니가 딸의 머리를 이렇게 따주고 있었어요. 따놓은 머리를 많이 봤는데 이게 닦는 프로세스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머리카락들이 다리로 보인 거예요. 아까 보신 로봇 보면 다리 사이로 들어가죠. 이게 바로 머리를 닦는 데서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로봇의 아이디어는 진짜 언제 어디서든 나올지 모르는 일상생활에서 나오고. 요게 또 다른 로봇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발루라는 로봇인데. 발루라는 로봇.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자, 동영상 같이 보실게요. 이 로봇은 사람 크기에 다리가 2개 달린 로봇인데요. 풍선 안에 풍선? 네. 바로 헬륨 풍선에 다리가 달린 아주 이상한 로봇입니다. 저 뭐예요? 막 집어 던져도 물기도 걸어 다닙니다. 발에다가 탁구공을 부시면 물위도 걸어다고 이런 외줄 타기도 할 수 있고. 어머나. 아주 신기한 로봇이죠. 자, 이 로봇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냐면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이족 보행 2대를 받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런 로봇들이 자꾸 넘어지고 느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황당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요. 그럼 황당한 대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 그 황당한 대답이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한테 질문한 거예요. 만일에 지구의 중력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그러면 힐륨 풍선을 쓰자. 그래서 나온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넘어질 수가 없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게 벌룬해서 발루구나. 발루. 근데 저 로봇은 어떤 곳에 사용이 됩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이 로봇은요 걷는 건 잘 걷는데 예를 들어서 가서 물 한 잔 줘 그럼 물병 잡으면요 가라앉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하는 로봇이라기보다는 정보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카메라랑 화면이나 마이크를 달 수 있어서 걸으면서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공장에서 독가스가 샌다 그러면 보내서 샘플을 받아온다든가. 아니 그 교수님이 만든 유명한 로봇들이 많은데 미국 최초로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네 맞습니다. 이게 성인 사이즈입니까? 한번 볼까요? 이런 로봇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휴먼, 사람처럼 두 다리, 두 팔, 몸, 머리가 달린 로봇인데 이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미국에서 이 연구 쪽을 쫙 그거를 길을 튼 로봇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인 그 다윈의 기술을 오픈 소스로 공개. 그러니까 이게 오픈 소스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 기술을 다 공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찰리는 큰 성인 사이즈 로봇이었고요. 다윈은 아주 작은 사이즈의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사진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귀엽다. 귀엽게 생겼죠. 다윈이라는 로봇인데 이 로봇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논문도 내고 데모를 하니까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하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다윈을 갖다가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한테 팔아라. 근데 이게 너무 비싸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공개했는데 말 그대로 오픈 소스.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한 모든 어디서 재료를 사야 되고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고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걸 다 공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막 수백 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용 교육용 로봇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박사님, 이게 한편으로는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로봇의 그 비법을 말 그대로 저희들로 따지면 그 장사 잘 되는 그 식당에서 레시피잖아요. 이 비법을 지금 다 공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이런 돈 쪽에 좀 둔해요. 친구들하고 가족들. 그럼. 아니 이걸 왜 하냐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그런 생각이 듣긴 했는데 근데 전 그런 게 있어요. 살면서 왜 어떤 문제를 봉착하면 일단 갈림길이 많잖아요. 인생의 갈림길. 네네. 저는 항상 살면서 인생의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 그거를 판단을 하는 비법의 방식이 있어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가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로봇에
스스로한테 이 질문하면 답이 항상 나와요. 어떤 질문입니까? Why did I start this in the first place? 내가 애초에 이걸 왜 시작했었지? 라는 질문하면 답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거 왜 시작했지? 연구용과 교육용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픈 소스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내긴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걱정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그 걱정보다도 그런 걱정 어린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로봇이 나중에 뭐 군사용으로 사람들 죽이고 그렇죠. 사람들 직업을 가지고 그런 걱정하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 프로젝트 중에 한 거 중에 Project Sapphire, Shipboard Autonomous Firefighting Robot이라고 미국 지금 사파이어밖에 못 들었어요. 사파이어. 한번 slowly please. 네. Shipboard Autonomous Firefighting Robot. 그러니까 shipboard 그러니까 배에서 쓰는 군함에서 사용하는 화재 진압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파이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Fire. 그러니까 불을 끄는 로봇이에요. 화재 진압용 로봇이에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진짜 도움이 됐어요.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는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면서 이 로봇을 우리가 해군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일단 그 기술이 저의 손을 뜨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거를 해군에 줬는데 소화기 대신에 총을 쓸 수도 있는 거고 투척용 소화기 대신에 수류탄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진행해야 되나 관둬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무기가 달린 로봇은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기술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하여튼 사람을 다치는 그런 하는 로봇을 만들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굉장히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 결론이긴 하지만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할 거면 그걸 제가 해서 조금이라도 옳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망치 뭐 하는 거예요? 못 박는 데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망치로 사람을 쳐서 다치거나 죽이겠다 쳐봐요. 그게 망치의 잘못인가요? 쓰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렇죠. 망치를 쓰는 사람에 관한 거니까 결국 이거는 결국 모든 문제는 윤리로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노벨 아시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죠. 다이너마이트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공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 아주 위대한 발명을 만들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결국 세계 대전에 써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노벨이 거기다 굉장히 죄책감인데 결국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결국 뭘 했어요? 노벨 재단을 만들었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런 인류의 가장 최고의 과학적인 이거를 했는데 그게 결국 핵포탄을 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명성을 사용해서 이런 핵 반대 운동을 합쳤어요. 저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적어도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무슨 신문 기사를 보고 학생들과 같이 토론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공학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자세. 그거에 대해서는 꼭 가르치죠. 교수님이 후쿠시마 원전에 이게 투입이 된 적도 있다고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 사건 기억나시죠? 알죠.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었어요. 그 얘기는 사실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스토리였거든요. 이쪽 지역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있으면은 방사능 때문에 죽고 여기 있으면은 괜찮아요. 삐삐 뭔지 아시죠? 옛날에 있었던 삐삐. 그러니까 이렇게 삐삐같이 생기는데 이렇게 부착하는데 그게 이제 방사능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이제 몇 명 과학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인솔자를 딱 하는데 엄청 겁나잖아요. 그래서 막 다리 긴장이 가는 거예요. 삐삐 소리 나면 다들 이러고 보고 서로 하다가 막 천천히 가다가 또 이게 하다가 삐삐 하면 다들 놀라서 이렇게 보고 엄청나게 무섭게 들어가. 그래서 가서 이제 몇 가지 실험 같은 걸 했어요. 이제 팩벗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원전에 집어넣는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로봇이 들어가는데 이제 카메라를 돌리니까 이 화면에 갑자기 흰색 점들이 띠띠띠띠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이 센서 소자 있잖아요. 이게 닿을 때마다 소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찌 돌리니까 갑자기 삐 더 하얘지더 이거 돌리니까 화면이 빡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막 갑자기 소름이 막 끼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한 프로젝트가 바로 DARPA Urban Challenge 무인 자동차 대회에서 출품한 자동차였는데 2007년도로 들어가서 옛날 2007년 왔을 때 사람들이 무인 자동차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07년은 스마트폰도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람들이 공상과학이라고 생각했던 진짜 무인 자동차를 하는 대회였어요. You know, again, no one is in it. Odin is driving itself. 자동차 대회에서 우리가 3등을 했었어요. 거기서 3등. 거기서 3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명성을 타게 되겠죠. 그때쯤 미국 시각장애인협회, The National Federation of Blind에서 그거를 보고 듣고 그런 거예요. 아, 과학자, 공학자들이 사람 없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어쩌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한테 발표한 거예요. 공학자, 과학자 여러분, 만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DARPA 대회보다 더 큰 시각장애인 자동차 대회를 열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막 떴죠. 야, 우린 벌써 무인 자동차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태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쇼크를 먹은 날 중에 하루가 뭐였냐면 그 대회에 관한 첫 번째 미팅이었는데 이 세상에서 그 대회에 참여한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 그때 뭐 잠도 안 하고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대회는 시각장애인을 태우고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만드는 대회가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판단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대회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해요? 망했다 그래갖고 지금 뭐 엄청나게 걱정을 했던 그런 있었는데 그날 그 전에 얘기했던 무인 자동차 대회 있었잖아요. 네. 거기 나왔던 팀들의 그 리더들한테 다 저의 멘토 같은 분이셨죠. 자, 이메일을 돌렸어요. 이 대회 안 나가냐고. 그러니까 다 답장을 해줬어요. 근데 보통 3가지 종류의 답장이 있었어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데니스 시각장애인 어떻게 운전해? 그거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거 하지 말고 가능한 거 해서 저를 하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그 시각장애인 자동차 만들어서 뭐할까? 돈도 안 되잖아. 그거 하지 말고 돈 되는 거야 하고 저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또 적은 숫자지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시각장애인 그 불쌍한 사람들 이거 무슨 운전이야?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막 생각하는데 좀 유치하게 들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거 한번 도전해서 만일에 성공하면 무슨 뭐 이렇게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서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하게 된 게 시각장애인 자동차 대회였어요. 차는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지를 못하니까 자동차가 대신 봐줘야겠죠. 그래서 자동차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도 달려 있고 레이저 센서도 달려 있고 문제는 그 정보를 운전하는 사람한테 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전달하는 그런 장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개발한 게 비시각 인터페이스. 어떻게 하면 눈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 대신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소리. 좋은 아이디어. 소리를 제일 처음 했는데 잘 되긴 했는데 일부러 소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시각장애인들도 운전하면서 우리랑 똑같은 생활을 하고 싶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소리가 제일 쉽긴 하지만 소리 있는 채널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또 촉감도 있을 수 있죠. 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에어픽스라는 장치인데 컴퓨터 화면 같은 건데 이 압축 공기로 그림을 그려요. 수천 개의 점에서 압축 공기가 나오는데 이 원하는 모양대로 압축 공기가 나오면 손을 올려놓으면 그림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길이 이쪽에 있고 앞에 자동차가 있고 잘못 걸어갔다가 느낄 수도 있고요. 사실 이 프로젝트는 운전에 관한 프로젝트도 아니었고 자동차에 관한 프로젝트도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정보를 시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데니스,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꾼다는 증거야. 저항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증거. 그 말이 너무나 저한테 용기와 힘을 줬고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First box, and now let's see if Mark avoids it. He does. The barrels that are set up there.
Mark's gonna give me a ride back to the hotel, right? 아니 그저 요즘 로봇을 또 만들고 계실 텐데 살짝 공개 안 됩니까? 아까 제 다윈 OP라는 오픈 개방형 로봇 만들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옛날 기술이에요. 이제 우리 로봇 공학자, 과학자들이 필요한 건 새로운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정말 그런 로봇이 필요한데 이번에 새로 브루스라는 조그만 휴먼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야? 처음으로 이 퀴즈에서 발표합니다. 뭡니까? 오픈 소스로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요? 네, 23년 초에 공개를 할 건데 엄청나게 큰 이 영향이 있을 거고 또 하나 아주 컨버전 아르테미스라는 로봇 휴먼 로봇을 만드는데 이거는 그냥 걸어 다니는 로봇이 아니고 정말로 뛰어다니고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기네스 월드 레코드 깰 수 있을 정도로 뭘 할 수 있는 어떤 로봇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네스를 깬다라는 건 인간이 세운 기록을 뛰어넘는. 앞으로 저 로봇 공학자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 연구소는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정말 사회를 이롭게 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만나면 어떤 로봇을 만들고 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정말 약속드릴 수 있다는 건 그게 어떤 종류의 로봇인지는 모르지만 그 로봇은 정말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따뜻한 기술이 될 거라는 거는 제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